자영업자 수가 빠르게 늘어서 그 수가 7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올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영업자 대출이 해마다 10조 원씩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에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와중에서도 자영업자 빈곤율이 보통 봉급생활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탄탄대로는 아니었지만 봉급생활자의 삶은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결국은 만나게 되는 막다른 길.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볼까? 아니면 안전하게 프랜차이즈 창업? 고민에 휩싸입니다. 세월호 때도 버텼고 메르스 때도 버텼는데 도저히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매출이 한 30%, 한 3분의 1 가까이 정도로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 장사하지 말아라. 좀 슬퍼요. 억울하고.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다 좀 죽게 하니까 억울하죠. 모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두 갈래 길. 벼랑 끝에서 다시 창업의 꿈을 꿔야 합니다.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서울의 한 골목 상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과 주민들로 꽤 북적거리던 골목이 요즘은 낮이고 밤이고 조용합니다. 슈퍼도 문 닫았잖아요. 이게 한 달 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슈퍼 문 닫기를. 거짓말이라 저 슈퍼가 저녁 때, 점심 때는 앞에 주차장도 있지만은 차가 대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왕래가 많았었어요. 골목에 하나 남은 또 다른 마트. 여기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가게를 접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내놨었죠. 옆집 같은 경우에는 폐점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규모가 커요. 매장 규모가 한 50평 정도가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을 감당을 못 하신 거죠. 폐업도 만만치는 않은 일이라 몸집을 줄여가며 근근히 버팁니다. 매출이 안 나와서 뺐습니다. 정리권 아예 빼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품목도 막 없애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로 줄이는 중이죠. 매장을 줄이는 데까지 줄이고 제가 이 동네 들어온 지가 지금 9년 됐거든요. 9년 됐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동네가 예상은 하기는 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뭐 좀 힘들 거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은 지난 7월 말 걸어서 5분 거리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반 상권 하나가 순식간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커피숍 있죠. 그다음에 제과점 있죠. 뭐 식당도 식당 코너 있죠. 저게 할인점이 아니라 뭐 동네를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거죠. 대형마트에서 이곳 골목까지는 고작 반경 380m. 지난 10여 년 쌓아온 골목 가게들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주위에서 오픈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반타작 났는데 계속 그게 더 홍보가 되면은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지서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2, 3개월 못 갈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지금. 접으면은 뭐 남의 일이라도 해야죠. 또 좀 슬퍼요. 억울하고. 저렇게 대기업이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다 좀 죽게 하니까 억울하죠.
며칠 후 문을 닫은 마트 주인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트 운영만 20년 가까이 한 엄태수 씨. 10년 장사에 마무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티고 있었는데 세월호 때도 버텼고 메르스 때도 버텼는데 아주 진짜 대기업이 저렇게 큰 게 들어오니까 도저히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뭐 오픈하자마자 그 매출이 반으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뭐 더 이상 회복 기회도 안 보이고 뭐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가 눈에 보이니까 도저히 끌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리하게 된 거죠. 18살에 무일푼으로 상경해 번듯한 마트 사장님이 되기까지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엄태수 씨. 억장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폐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장사는 그만두더라도 사업자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직원들이 다 그만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폐업을 하면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폐업을 결정해서 대형 마트 입점으로 인해 폐업이라고 이렇게 다 적어서 보냈죠. 마트 직원이 22명. 2층 숙소에서 한솥밥 먹으며 고생한 식구들과도 날벼락 같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오래 데리고 있던 직원은 24년이에요. 24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또 가장 많이 데리고 있던 직원은 여직원은 15년. 그 직원들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막 슬프더라고요. 한나라 마지막 날 정리하면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생전 처음이죠. 직원들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이제 그래서 4일날 직원들하고 2박 3일로 저기 서해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그 생각하기 너무 갑자기 주차장에서 이제 전부 다 만나서 직원들하고 마지막 인사할 때 그때가 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참 슬펐어요. 직원들 가족까지 합하면 대략 80여 명.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도 그거예요. 단체로 해서 구에다 민원 넣어놓고 하게 되면 이런 큰 대형 마트들이 잘 오픈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거는 어떻게 돌아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대형 업체가 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진짜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빨리 그것도 고쳐야 되고 지금 이 상권이 이 골목 상권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면 경제도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안 좋잖아요. 풀뿌리 경제를 보호하고 살릴 방법은 없을까? 현재 대형마트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주변 지역의 상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상권 영향평가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바로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편파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거는 뭔가 객관적인 뭐 정부가 하든가 뭐 이게 아니고 당사자가 지금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지난달 신촌에서 폐업을 한 최우진 씨는 파란만장한 창업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칸 푸드점을 운영하던 그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맞서게 된 건 2011년. 오픈은 제가 정말 그 이전에 하던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그 노점 장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신촌 번화가에 점포를 내서 한 지가 2005년서부터 이제 만 한 6년쯤 지난 뒤에 이제는 터가 잡혔다고 했을 정도의 그런 시기에 그런 그 다국적 기업, 거대한 기업 체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버티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체인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니까 그 매출이 한 30%, 한 3분의 1 가까이 정도로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패를 한다면 내가 진짜 그런 고통을 다시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정말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죽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아찔하고 눈물 나고 그래요. 정말로. IT 산업에 뛰어들었다 모든 걸 잃었던 최우진 씨. 사업차 자주 방문했던 미국에서 취미로 배웠던 멕시칸 요리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대형 프랜차이즈. 1인 시위로 개장을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든가 뭐 중소소상공인 보호 뭐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국회에서도 뭐 그런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있었고 그런 활동을 그 주도 하시는 국회의원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을 쭉 만들어서 이메일도 보내고 열심히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회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별 수 없이 최우진 씨는 혼자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가게를 홍보하면서 점점 경쟁력을 키워갔죠. 열심히 한 덕인지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 골목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프랜차이즈가 다시 문을 열면서 신화의 주인공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싸우고 뭐 해가면서 살아남았었지만 결국에는 또 실패를 결국은 한 거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제일 크고요. 장사를 계속해 봐야 그 손해, 적자만 더 커질 따름이고 뭐 다시 그거를 갖다가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뭐 해주고 싶은 말 장사하지 말아라. 뭐 그 말밖에 없는 거죠. 못한다. 안양시의 한 서점. 역사가 50년이 넘는 이 지역 터줏대감 역시 10년 넘게 대기업 서점과 대치 중입니다. 2005년 대기업 서점이 들어섰고 올해 그 자리에 또 다른 대기업 서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본사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걸도 하고 그렇게 했죠. 예. 제발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예. 이대로 뭐 무너질 수는 없고 뭐든지 해봐야겠다. 그래서 1인 시를 시작한 거죠. 현재는 들어오려던 대형 서점이 입점을 보류한 상태. 하지만 가업을 이은 전창민 씨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2016년 창업자 수는 110만여 명. 그 전해에 비해 3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창업자에 비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현격히 늘었습니다. 1년 사이 10만여 명이나 늘어난 수치. 전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보면은 한 350만 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한 300만 개가 좀 넘게가 거의 소상공인이라는 거죠. 우리 경제에서 일단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그 기여도가 있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제 만약에 무너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그러면은 이들이 무너질 경우에 이들이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청중장년 쪽에 이런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떠나야 될 책임은 너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에는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건 임대료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겨난 경험이 있는 한 카페 주인은 이 현상을 위태롭게 바라봅니다. 저는 서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싼 임대료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으면은 이런 카페나 이런 것들이 상업이 시작되고요. 거기 이제 또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상업 지구화 되겠죠. 술집이나 뭐 편의점이나 이런 이제 상업 지구화 되고 그것이 다음 순서가 거대 기업들, 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대 기업들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거대한 임대료를 주면서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그 양반들이 빠지는 순간 거기는 이제 공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순환하는 그 서클이 원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년 걸렸는데 한 바퀴 도는 게 지금 상수동 같은 경우는 거의 5년밖에 안 걸렸어요.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밀리고 임대료에 밀려 소상공인들이 도시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개발에 밀려 아현동에서 경의선 숲길에 자리를 잡은 포장마차. 이곳 역시 대기업 진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했냐면은 이제 여기 청년들 뭐 이런데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게끔 이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 이것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해갖고 2016년도에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2015년 말서부터 여기 이 공간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장사하는 날이 올까요? 어둠보다 짙은 소상공인의 시름이 도시를 덮습니다. 유명한 거리에 이제 갈수록 예전에는 소상공인이란 자영업자 가게였는데 이제 대형 유통, 대형 체인점들 이런 체인점들이 들어온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동산 비용을 올리는 문제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자꾸 이게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값이 그 지역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쭉 오랫동안 장사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거기에 계속 사업을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너도 나도 개인 창업이 어렵다고 하니 조금 안전한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의뢰 생각하게 되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떨까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무섭게 변하고 있는 서울의 한 번화가. 반경 1km 안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몇 개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어렵지 않게 만나는 유명 빵집들. 여기서 살아남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폐점한 빵집도 눈에 띕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네 빵집을 빼고도 프랜차이즈 빵집만 5개나 됩니다. 제한을 너무 하면은 힘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분별하게 생겨버리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 잘 된다고 자기네끼리도 경쟁을 해서 자기네끼리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정부에서도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좀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창업자의 부도덕한 행동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점주들에게 직격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오픈한 피자집.
조금씩 해갖고 하나씩 네네. 분량해갖고 네. 크림하고 토마토. 토마토 하나씩 할 것 같은데. 2개 다 해. 개점을 앞두고 주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지점 주인들. 함께 메뉴를 개발 중입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한때 같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서 최근에 독자적인 피자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가맹본부의 보복 출점으로 피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꿋꿋이 버텨 현재 전국에 매장이 10개가 넘었습니다. 네. 예전에 가맹본부에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세트 메뉴. 이제야 뜻을 모아 완성했습니다. 가맹 점주들끼리 협동조합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가 의견 개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억압적인 게 아닌 그냥 서로 받아들이고 아 이게 좋으면은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현재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가져가서. 네, 한국자요. 프랜차이즈 영업 3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집의 주인 허정재 씨. 그는 일찌감치 자영업의 꿈을 품고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4억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 뭐 상반기까지는. 근데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매출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제 변화하는 이 요식업계, 이제 외식업계 변화하는 트렌드를 저희 가맹 본부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이제 경비원 폭행 사건, 그 이후 그 폭행 사건이 굉장히 컸죠, 타격이. 그 이후부터 매출이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폐점까지 이어졌던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맹 본부의 이미지 실추였음에도 지원은커녕 어려운 사정을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맹점을 시작할 때 본사에 이제 내는 돈이 있어요. 물품 보증비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그 2천만 원을 주고 들어갔었는데 일단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식자재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품 보증비를 뭐 하나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제 500만 원 쌓이고 1,000만 원 쌓이고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근 매장에 가서 이제 현금 주고 이제 식자재를 받아서 이제 쓰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보증금 없이는 식자재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규칙을 어기고 식자재를 사입했고 이것이 적발돼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맹 해지 통보를 제가 2월 초에 그러니까 명절 전에 받았어요. 설날. 그 다음 날인가 무작정 그러니까 명절 전날이었을 거예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표도 없었는데 어떻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표를 얻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무작정 그냥 여기 회장님을 만나 뵈야겠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해야겠다. 끝내는 회장님을 못 만나고 다음날 아니 그날 밤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정말 모든 걸 다 잃었다는 느낌, 전 재산을 다 잃었다는 좀 참담한 심정으로. 사업이 잘 되는 매장의 경우엔 또 다른 이유로 본사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배달만 하는 매장이 있었어요. 10평 정도에서. 근데 이제 막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좀 큰 데로 옮기셔라. 그래서 아니 지금 장사 잘 되는데 굳이 옮겨야 되냐. 그래서 뭐 이제 재계약도 있으니 이제 우리 피자는 이런 컨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연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돈 주고 산 건데 이것도 돈이 초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 거면 딴 거 알아보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같이 못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말씀을 그쪽에서 하죠, 본사에서. 이런 점주들의 이야기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옛날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다 개선이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이전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영업이 잘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매장보다는 좀 넓게 크게 해가지고 갔을 경우 점주한테도 이 상황에서는
더 큰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냐. 물품 보증비가 다 됐을 때 식자재 발주. 저희도 이제 식자재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용이라는 게 외상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이제 그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필수 물품도 아닌데 사실은 시중에서 그 식용유 같은 거 24,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뭐 3만 몇천 원씩 공급해 준다든가. 근데 꼭 본사 걸 그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쉽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비싸게 공급해 주고 수세미 뭐 비닐장갑 이런 것까지 다 본사 걸 사서 쓰게끔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냥 상품의 단가만 후려치기 올라가지고 말이죠. 더 비싸게 받는다거나 인테리어에서 한몫 보고 그다음에 광고 판촉품 가져와가지고 그냥 떠맡기다시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좀 사기죠. 네. 기자회견이 짧게 불공정 거래 개선을 요구하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의 공정거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배 횡포 근절 대책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식업 50개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벌 기업에게 했듯이 저희에게도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의 방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까지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그 틀을 자기가 다 짰고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제 희망자들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가입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전 정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있고 근데 이게 가불관계로 가서는 안 돼요. 프랜차이즈는 결혼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서로 상생하고 하는데 결혼 못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이제 트러블을 갖고 살아야 되듯이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상생을 하고 고도 이거 협조를 해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 건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70년대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70년대에 별의별 참 회계망측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말하자면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의 사기랬죠, 사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이런 이 법을 굉장히 강화를 했죠. 그러나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역부족. 법적 규제와 자구 노력이 합쳐졌는데요. 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점주를 중심으로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이 맞서는 대신 공존의 길을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LA 가면 LA 길모아 파머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파머스 마켓이 일종의 전통시장인데 그런 업체가 이제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집 바로 옆에 그로브라는 그런 현대 쇼핑몰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 보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명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그 쇼핑몰에서 사고 그 대신에 이제 먹는 거, 특히 이제 수공예품 같은 거,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이런 거는 이제 전통시장에서 사는 거죠. 그 전통시장 주차장도 공유를 하고 또 복합 쇼핑몰 주차장도 서로 공유하면서 상생적으로 해서 이제는 유명 명소가 돼서 뭐 관광 가이드북에 늘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명소가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서로 협력을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요. 우선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급선무입니다. IMF 이후로 급속하게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숫자로는 한 602만 명이 되고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8%에 해당되는데 이 수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 있는 것에 비해서 4배나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는 들어서는 데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에 그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몰이 이렇게
만약에 건설 허가를 갖다가 요청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에 있는 어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기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영업과 관련돼 발의된 법안이 총 48건, 철회되거나 폐기된 5건을 제외하고 43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가맹사업의 공정화 관련 법안 역시 34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절박함에 비해 법 개정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한 34건 정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 한 사람만 그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사실상 지금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되는, 봉쇄되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본사의 갑질 문제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 가맹점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거대한 틀 안에서 소상공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때로는 카페를 살리는 일에 손님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고, 그것이 새로운 카페 문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넉넉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손님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손님들이랑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손님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 구분지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때로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눈물겨운 신화를 쓰기도 했죠. 정리 포인트 이런 것들은 타에 추종을 할 정도로 손님들한테 베푼다. 싸게 파는 것도 막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이 베풀어서 손님들이 이렇게 줘도 뭐 남나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대비한 그런 벤치마킹이었거든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다른 활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창업의 꿈을 안고 다시금 이 험난한 길 위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로운 매장이 희망을 품고 문을 엽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저도 잘 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프랜차이즈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그런 걸 이겨내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큰돈 벌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 편히 장사하는 꿈. 이처럼 소박한 꿈이 왜 그렇게 멀기만 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의 땀과 눈물에 의지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거대한 힘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뜻을 펼치며 창업의 꿈을 키울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내가 지나온 골목길에서 긴 한숨이 새나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울리고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친어머니는 잘 몰라요. 제가 부모님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위탁 부모님이 계시니까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평생 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노력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아빠가 제일 행복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삶에 진솔함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쵸? 가족적인 분위기.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지금 이 사람들과 혹은 이 새롭게 올 사람들이 지금 변하지 않는 이 모습만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